예, 오늘 앞부분은 제가 한 20-30분 하고요. 나머지는 학생님께서 다른 내용으로 해주셨는데 제가 통계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탁이 들어와서 하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보면은 되게 배경에 개념이 조금 안 잡혀 있어서 혼동스러워서 나중에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를 해석하는 걸 잘 못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잘 틀리게 해석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테크놀로지나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냥 정말 너무나 그 당연한 건데요. 우리는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퓰레이션에 대한 걸 모르니까 샘플을 꺼내서 거기에서 온갖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파퓰레이션의 언노운을 알아내는 게 통계적인 어떤 테스트라던가 통계적인 어떤 한계량이라던가 이런 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게 가끔 보면은 수식이 나오면은 되게 혼동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아마 한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여기 슬라이드를 안 만들었는데 이거는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모집단이죠. 모집단 파퓰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모집단이 아닌 거를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민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남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뭔가 뭐 이런 거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소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 걸 할 때도 컨트롤 그룹의 민하고 테스트 트리트먼트를 받은 어떤 그룹의 민하고 민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특히 이제 실험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차이가 있어야 뭔가 내가 준 약이 효과가 있다 이거를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싶어하고 그 양을 알아낸 다음에 진짜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통계적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테스트를 하는 뭐 기준이랄까 툴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많이 쓰시는 게 P-value인데 2년 전에 미국 아메리칸 스태티스틱스 어소시에이션 거기에서 참다 못해서 P-value 그렇게 쓰지 말라 하고 이제 백서 비슷한 거를 냈어요. 근데 뒤쪽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의 모든 거의 시작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을 하자면 파퓰레이션은 모르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파퓰레이션을 대표할 만한 거를 뽑아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수조사를 다 하면 좋겠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샘플을 뽑을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한구퉁이에서만 몰려서 사실 뽑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잘 적혀있다고 생각을 하고 뽑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추천 같은 거 할 때 모자에다가 번호 적은 거 1번부터 100번까지 해가지고 잘 섞잖아요. 잘 안 섞고 1번부터 100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어느 한 문턱이를 하면은 그거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샘플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랜덤 샘플이라고 하는 게 주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뭐 IID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디펜던트 앤드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 그런 거의 배경은 뭐냐면 다 랜덤하게 뽑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랜덤하게 뽑았다 또는 뭐 IID다 이럴 때는 배경에는 일단 샘플에 대해서 강한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하자면 머신러닝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기법들 그게 이제 배경은 다 머신러닝이고 그거에 베이스가 되는 거는 다 통계적인 테오리하고 모델들인데 사실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배경에서 통계적인 모델이 있었고 그 통계적인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머신러닝이 나왔고 그거를 이제 엔지니어링과 더 합해가지고 더 복잡하고 더 크고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하는 게 머신러닝이고 또 AI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위배가 조금 돼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좋아요. 예를 들면 프리딕션을 한다. 그러면 약간 심플 샘플링이 아니어도 당장에 모여있는 샘플이 클 경우에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컴pensate를 해주는 경향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주로 쉽게 생기는 게 바이어스가 생기죠. 그래서 샘플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샘플은 항상 샘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앞에 생략하는 말은
representative한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파퓰레이션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게 representative 하려면 적당한 사이즈가 돼야 되겠죠. 너무 뭐 한두 포인트 뽑아놓고 전체를 다 대표한다 이렇게는 못할 거니까 적당한 샘플이 있어야 되고 되게 룰 오브 썸으로 주먹보기식으로 뭐 30개를 넘어라, 35개를 넘어라 샘플 사이즈가 먼저 그런 얘기들이 기술 통계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은 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면은 뭐가 생기냐면 에러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람이 키를 재는데 10번 재면 10번마다 다 틀려야 맞죠? 이게 뭐 이렇게 잣대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책정을 조금 기록을 잘못할 수도 있고 항상 어떤 에러가 있어요. 에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통계학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주 많은 경우에 그 에러는 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샘플은 우리가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쟀으니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가지고 파퓰레이션에 우리가 알고 싶은 예를 들면 그게 뭐 민이 됐든 그러니까 평균이 됐든 베리언스가 됐든 그거를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강 뭐 입안 애들 키는 한 170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무렇게나 게싱하는 게 아니고 통계학에서 말하는 게싱은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값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계산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러한 대표가 되는 스태티스틱이라는 게 나오죠. 저희 그 통계학을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태티스틱스는 통계량들이라는 복수라는 뜻을 이제 붙였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사실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파라미터는 뭐냐면 파퓰레이션을 정의하는 어떤 모수예요. 그 특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가우시안 분포를 맨 먼저 배우잖아요. 벨커브고 벨커브를 결정하는 건 딱 두 가지만 알면 되죠. 민하고 베리언스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종류의 것은 통계학자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굉장히 나이스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것도 분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파라메트릭한 모델이고요. 넌파라메트릭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머신러닝에서 쓰는 것들 그런 거는 다 넌파라메트릭하죠. 왜냐하면 뭐 한두 개의 모수를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되는 그런 분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사진들의 분포 그걸 어떻게 모수 한두 개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파라메트릭과 넌파라메트릭이라는 말을 통계했을 때랑 그 머신러닝 컨텍스트 했을 때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모수 몇 개 가지고 나이스하게 설명이 되고 그건 이제 수학적인 덴시티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제 그런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하죠. 예를 들면 많이 쓰는 게 MCMC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하기가 쉬운 함수들은 뭐 인티그럴만 좀 하면 된다던가 그 몇 가지 펑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런 아주 심플하고 대표적인 가우시안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뭐라 할 거냐 이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뭐 유니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을 찾는다던가 따른다던가 아니면 이게 아주 시메트릭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던가 예를 들면 수입 같은 거요. 사람들은 수입 같은 거는 기울어진 분포죠. 예를 들면 0보다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잘 없죠. 마이너스 통장이 있지만 수입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0에서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아래쪽에 모여있죠. 아래쪽에 모여있고 돈 많이 버는 뭐 저기 아마존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드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휘어있는 곡선이고 예를 들면 사람의 몸무게나 키나 이런 거를 재면 대부분 다 시메트릭하고 예쁜 벨커브를 따르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연속 분포고 연속 분포가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죠. 예를 들면 동전을 플립을 했다 그러면 머리가 나오냐 뭐 꼬리가 나오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바이너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포가 있지만 우리가 그 벨커브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이 샘플의 민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를 다음에 설명을 이제 뭐 개념이 이런 거죠. 파퓰레이션을 정하는 그런 것들은 모수라고 부르고요. 아까 얘기하다 조금 말았는데 비모수라고 할 때도 사실은 파라미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파라미터가 카운터블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폴리노미얼 함수로 파라미터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근사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파라미터링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심플한 경우를 파라메트릭 모델을 하고 그거에 가운데쯤 되는 것도 있어요. 세미 파라메트릭 모델, 뭐 예를 들면 헉스 해저드, 프로포셔널 해저드 같은 그런 거는 세미 파라메트릭이 가능해요. 일부는 모수로 정해지고 그 언노운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요. 근데 보면 그 텍스트를 보시면 주로 파퓰레이션에 대한 것들, 언노운인 이 파라미터도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관심사, 얘들은 되게 다 그리스 문자로 쓰죠. 그러니까 민은 뮤로 쓰고요. 여기 시그마 스퀘어드 이거는 이제 분산이고, 그다음에 로는 콜레이션 코에피션트죠. 그다음에 이제 P 같은 거는 우리 그 비율, 파퓰레이션의 뭐 어떤 거에 비율 같은 거, 비율 가지고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는 아니지만 대신에 그거의 스태티스틱스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트를 붙여요. 꺽쇠를 해트라고 부르는데 해트피라던가 아니면 이 파퓰레이션 민에 해당하는 거를 요 샘플의 산술 평균이죠. 평균을 가지고 추측을 한다던가 요 시그마 스퀘어를 모를 때는 이제 샘플, 그러니까 표본 분포죠. 표본 분포, 표준 편차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본의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그 공식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눈에다가 잘 이렇게 찍어두시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뭐 논문 쓰거나 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맨날 쓰는 그 식 있잖아요. 하이퍼테시스 할 때 연가설 해가지고 뮤가 뭐 얼마다. 근데 뮤 대신에 X 바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막 이게 뭐가 헷갈려요. 근데 하이퍼테시스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거기 때문에 이 파퓰레이션의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가정을 가지고 그거를 뭔가 에비던스를 보이고 뭐 리젝트 할 거냐, 리젝트 못 할 거냐 이런 거의 기준은 샘플에서 나온 스태티스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미터는 파퓰레이션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알려지지 않은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정말로 그 추론을 하고 싶은 대상이고 대개는 그리스 문자를 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계량은 샘플에 대한 특징이죠. 우리가 뽑아놓은 샘플에 대한 특징, 표범에 대한 특징이고 이거는 우리가 뭔가 측정 가능한 거죠. 값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래도 에러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랜덤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스태티스틱에 아까 말하는 민이라던가 그러니까 샘플 민, 뭐 이렇게 산술 평균 해놓은 거 아니면은 그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사실.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되게 알파벳 그 영어 알파벳 레터를 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교과서나 텍스트나 논문을 영어로 읽다 보시면은 에스티메이터하고 뭐 바이어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스티메이터 이거를 막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도 별 상관없는 컨셉도 있지만 말을 하자면 에스티먼드는 우리가 관심이 있고 예측을 하고 싶은 양을 에스티먼드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파퓰레이션의 민이라던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는 이제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죠. 뭔가를 에스티메이트 한다. 그럴 때 이제 추측하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거에 대해서 추측을 하기 위해서 요런 양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산에서 나온 숫자값 있죠. 그것도 에스티메이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하고도 또 다른 거죠. 에스티메이터는 요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샘플을 10개를 뽑아서 이건 1cm, 이건 1.5cm에서 쭉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요 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그 값, 그걸 갖다가 에스티메이트라고 하고요. 그런 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샘플 민이냐 아니면은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냐 하는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죠.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중에 작문을 하시다 보면 뭐 에스티메이터로 뭐를 쓰고 어쩌고 할 때 에스티메이트를 쓸 건지 에스티메이터를 쓸 건지 뭔지 이렇게 약간 좀 아리까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개념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안 헷갈리는 이제 순간이 와요. 예를 들면 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의 바이어스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분명히 이거 밸류라고 해놓고 X자 쓰거든요. 밸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담는 어떤 컨테이너잖아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대문자 X로 쓰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노테이션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해석을 하실 때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어스, 편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이냐? 이거는 바이어스의 타깃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파퓰레이션의 민이잖아요. 그거를 추측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죠. 근데 그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거리가,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재는 건데, 이제 바이어스의 정의는 요 에스티메이터, 여기다 이걸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 에스티메이터의 expectation,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에서 얘를 뺀 게 아니라 그 에스티메이터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거에 말하자면 기대값이죠. 뭐 어떻게 말하면 평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낸 거하고 우리가 재고 싶은 거하고의 차이를 바이어스라고 한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게 왜 나오느냐?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는 좋은 성질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에스티메이터 중에 하나가 이 평균, 샘플 평균이기 때문에, 샘플 평균이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기대값을 구하면 그냥 민이 나와요.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거든요, 이미 그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면 어쩔 거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에러를 측정하는 방법들 중에 흔히 많이 쓰는 게 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게 있죠. 민 스퀘어드 에러는 예를 들면 바이어스를 제곱한 값에다가 베리언스가 더해진 값이 그걸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어떤 y값하고 우리가 이미 옵서베이션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y값하고의 차이를 뺀 다음에 각자를 다 제곱을 해서 더한 거, 그거를 개수로 나눈 거, 그게 이제 민스퀘어드 에러인데, 그 안에 바이어스 부분, 바이어스를 제곱한 부분, 왜냐면 바이어스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플러스로 만드는 건데, 바이어스 부분하고 베리언스 부분을 더한 게 사실 그 총 에러라고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바이어스가 작으면 물론 좋겠죠. 근데 바이어스가 작은 경우에 베리언스가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궁수가 관역을 이렇게 향해서 쏘는데 그 사람은 가운데를 향해서 잘 가요. 그 사람은 막 여러 번 쏘면 하여튼 가운데로 가요. 근데 들쭉날쭉해요. 베리언스가, 이 사람은 뭐 1km 밖으로 쏘기도 해요, 어쨌든. 근데 그 썼던 기록을 다 해보면 미는 가운데를 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언바이어스된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항상 그렇게 관용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일자 있고 이자 있고 10점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0은 항상 피하는데 1에다가 아주 좁게 가깝게 항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캘리브레이션만 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톨러런스 안에 있는 바이어스에 좁게 모여있는 게 차라리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쩔 때는 사실 그 수학적으로는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가 좋은 성질이 많이 있지만, 바이어스를 조금 허용을 하더라도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랜덤이라는 말 하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랜덤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랜덤한 게 뭐고 랜덤하지 않은 게 뭐냐? 지금 랜덤하다는 거는 그 뒤에 랜덤한 어떤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이거 다 지금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벡터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엊그저께 김남국 교수님이 어떤 포스팅을 공유를 하신 걸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체스트 그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럼 그거 픽셀이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그거 슬라이스 장 하나가 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벡터를 쭉 해가지고 차원이 좀 긴 그런 벡터지만 그게 한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계산을 쉽게 하고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이제 차원 하나짜리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순서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x, x1, x2, x3에서 뭐 xp까지 있는 어떤 포인트 하나, 데이터셋 하나, 어떤 엔티티 하나에서 매저를 한 여러 가지 것들, 그게 하나가 x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포인트로 지금 설명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항상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게 샘플 하나, 레코드 하나. 근데 그게 꼭 이렇게 무슨 실수로 하나, 숫자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벡터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매트릭스일 수도 있고, 매트릭스면은 뭐 물론 이렇게 벡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랜덤이냐? 뭐 이제 그 랜덤하다고 하는 거에 의미는 아실 거예요. 이게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하는 수를
담을 수 있는 상자인데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우는 y는 뭐 ax 더하기 p 하면은 이제 x하고 y가 미지수잖아요. 그 미지수에는 어떤 숫자가 x에 들어오면 y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거는 변수인데 랜덤 베리어블은 뭐냐면 어떤 룰에 의해서 아무 숫자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확률적인 분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따르는 그 레인지 안에서 거기에서 확률 분포에 따라서 예를 들면 벨커브인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그 벨커브라고 하면은 막 뽑으면은 0하고 가까운 숫자가 제일 많이 뽑히고 가끔은 뭐 플러스 1, 플러스 2도 뽑히고 어쨌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뽑히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 어떤 룰을 따라서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 랜덤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그 샘플 민이라던가 그런 거 다 통계량인데 그거는 랜덤해요. 왜냐면 표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랜덤한 어떤 그 분포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랜덤합니다. 그래서 샘플 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표본들 뭐 예를 들면 사이즈 30개짜리 뽑았다고 하면은 x1부터 x30개를 뽑았잖아요. 걔네를 더해가지고 나눈 건데 거기에다 어떤 그 연산을 해도 어떤 함수를 통해도 그거는 이거 자체는 여전히 랜덤해요. 랜덤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파라미터를 랜덤하지 않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면 어떤 파퓰레이션의 미는 그냥 일단 무등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베이지안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모수도 마치 이 랜덤 베리어블인 것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잘 예측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있지만 일단 이건 고전 통계니까 고전 통계에서 모수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비교를 하자면 스태티스틱에 해당하는 거는 샘플 민이죠.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건 파퓰레이션의 민, 뮤 같은 거, 이런 거 파라미터고 이거는 그 랜덤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이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때 덴시티가 들어가죠. 제가 지금 요 사이에 계산을 쏙 빼먹었지만 그 적분하잖아요. 적분을 하거나 뭐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거기에 그 매스 펑션을 곱해서 덴시티에 해당하는 그 매스 펑션을 곱해가지고 n개로 나누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 익스펙테이션은 랜덤한 값에 대한 어떤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샘플을 IID로 뽑았다. 랜덤하게 뽑았다. 근데 그 파퓰레이션이 뭔지는 모르지만 민, 뮤를 따르고 뭔지는 모르지만 베런스가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요 각각의 샘플들은 여기서 뽑았으니까 그거의 익스펙테이션은 기대값은 뮤고 그거의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값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측하고 싶어서 샘플을 뭐 50개, 100개, 뭐 1000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이 덧셈에 대해서 리니어한 거에 대해서는 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계산을 해보면 이게 n개의 뮤가 될 거니까 그 n으로 나눴으니까 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와요? 값이 이 모르지만 정해진 파퓰레이션 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5를 익스펙테이션에 넣으면 그냥 5가 나와요. 5는 그냥 랜덤한 게 아니에요. 픽스되어 있는 숫자라서 걔는 익스펙테이션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컨스턴트를 집어넣으면 밖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계산식 중에 뮤가 들어가면 뮤가 바로 나와야 맞죠.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뮤를 갖다가 이거를 뭐 X 바로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실제로 헷갈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베리언스도 마찬가지인데 베리언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변동이 있는 거에 통계량을 넣으면 그거의 계산식에 의해서 이런 값이 나와요. 아까 보면 파퓰레이션은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데 요건 지금 xi 한 개별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평균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렉처에서 정말 관심 있는 양인데 그거의 베리언스는 샘플 사이즈에 비례해서 작아지는 거죠. 샘플을 크게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베리언스를 재면은 점점 정확한 값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베리언스에다가 5 같은 픽스된 어떤 밸류를 넣으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안 변한단 말이에요. 베리언스가 0이란 말은 딱 고정된 값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컨스턴트를 집어넣어도 베리언스는 0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파퓰레이션 민을 집어넣으면 베리언스가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말하자면 그렇거든요. x의 n이라는 게 그 전체 샘플의 n인 거죠.
우리 지금 뽑아놓은 표본의 사이즈. 예, 그 안에가 n개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0개를 뽑았다. 예,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아까 그 앞에서 이렇게 외우고 가는가? 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번호를 듣잖아요. 지금 제가 생략한 게 i는 1부터 n까지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각각의 똑같은 민과 똑같은 베리언스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 소속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하면 당연히 가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가정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급을 제가 해드릴 이유가 뭐냐면 랜덤한 게 뭐고 랜덤하지 않은 게 뭔가 그거를 구별을 하시라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한 부분은 익스펙테이션을 하거나 베리언스를 하거나 어떤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로서 그게 반영하는 거는 사실은 그걸 뽑아왔던 그 모집단의 어떤 값을 반영을 한다는 거. 아, X바에 그렇죠. 네, X바에 대한 베리언스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제 대입한 거죠. 이게 빠졌네요. 네, 이거 제가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I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주식값 그렇죠. 센트럴 리밋 티어럼처럼 되는 거죠. 평균은 막 샘플에 평균을 막 계산하면 그 평균들의 평균을 모집단이 그렇죠. 예.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모집단이 사실 예를 들면 뭐 2, 3분포일 수도 있고 뭐 무슨 디스크리트한 무슨 포화성 분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벨커브를 나이스하게 안 따르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무슨 뭐 카이스퀘어라든가 뭐 익스포넨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포를 따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샘플틀을 많이 뽑아가지고 뭐 n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적당히 많이 뽑아가지고 샘플 민을 구했을 때는 걔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플 민의 이 각자에 대한 그 파퓰레이션 말고 이 샘플 민에 대한 분포를 구하면 n이 커질수록 벨커브를 따른다는 게 로마를 따른다는 거죠. 그게 중심극한 정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가우시안 분포라고 했잖아요. 샘플 민이 요거를 n을 충분히 크게 해가지고 뽑았을 때 그거의 민은 뭐 이제 여기를 이 각자의 민에 해당하는 그거를 가운데 평균값으로 가질 거고 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n으로 이게 이제 점점 좀 좁아지는 거죠. 커지면 굉장히 확실한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림을 없이 설명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대한 거,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라는 말을 CTL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샘플 민을 떠오르셔야 돼요. 그거 얘를 뽑아온 원래 파퓰레이션이 뭔가 그게 아니라 어떠한 파퓰레이션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쟀어요.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개짜리 샘플을 쟀죠. 그 다음에 또 막 섞어가지고 또 30개짜리를 또 재서 그거의 평균을 또 산술 평균을 또 계산을 하고 그런 거를 많이 만든 거예요. 그거가 따르는 분포는 프리퀀시가 아무래도 이렇게 벨커브를 따른다. 그게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고 이거를 물론 이제 그 엄밀한 정의는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노출이 되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면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뭐 이렇게 테스트할 때 무슨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스태티스틱이 뭔지 이제 이런 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그런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뭔가 예를 들면 샘플 민을 가장 많이 쓰는 그 경우가 뭐냐면 그룹 A가 있고 그룹 B가 있을 때 둘 사이에 민이 같으냐 다르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컨트롤 그룹이 있고 트리트먼트 그룹이 있을 때 양쪽 사이에 민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그런 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과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과학적인 거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과학적이지 않죠. 숫자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과학적인 거고 이제 그래서 통계학이 과학의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테스팅을 할 거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그 표기를 보면은 이게 영가설 널 하이포테시스고 이게 얼터너티브에서 A를 쓰기도 하고 이제 E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많이 보는 게 타입 1 에러가 있고 타입 2 에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못 매다는 이 P-value라고 하는 게 있고, 요즘은 이제 P-value 대신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많이 써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P-value 얘기가 나오면 region of rejection area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이제 P-value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뭘로 쓸 거냐. 그래서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되게 컷오프 밸류라고 하는데, 그거는 컨피던스 레벨하고 상관이 있죠. 예를 들면 알파값, 우리 알파값 0.05하고 컨피던스 레벨하고는 이제 상호적인 관계가 있죠. 뭐 95%다 그러면 0.95니까 0.9하고 알파 0.05하고 더하면 1이 나오는. 그러니까 알파값하고 상관이 있는 게 컷오프 밸류고, 그거하고 우리가 계산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비교를 해가지고 뭐 리젝트를 널 하이퍼테시스 리젝트를 할 거냐 마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 테스트는 사실 G테스트를 맨 먼저 배우잖아요. 노멀 분포를 딱 가정을 하고 이 G스코어에 얼마가 나오면 뭐 이거를 리젝트를 한다 안 한다. 이제 거기에서 스피노프에서 나온 게 T 테스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T 테스트. 그 부분을 다음에 다룰 건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짧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포테시스 이게 이제 묵수니까 이게 뭐냐? 그럼 뭐를 비무가설로 둘 거냐? 비무가설은 바이 디폴트 그냥 비즈니스 에스 유주얼 그런 거 별로 이렇게 흥미롭지 않은, 근데 우리가 정말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 사이에 예를 들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논문 발표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리젝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흥미있는 이벤트가 안 나타났다. 그런 거를 이제 비무가설로 하고, 그냥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는 값이 사실은 그냥 바이 찬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여기서 말하는 랜덤은 좀 다른 얘기지만 뭐 0.5의 비율로 그냥 아무거나 뽑아도 어쩌다가 나타날 수 있는 뭐 그런 거다. 어떤 배경에 시스테미틱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정말 노이즈에 의해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밸류다라고 일단 비무가설을 놓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대립해서 리서치 하이포테시스를 놓죠. 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벤션으로 이렇게 주는 어떤 트리트먼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준 그룹하고 안 준 그룹 사이에 뭔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거다. 요거를 세우는 게 사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말 보고 싶은 내용, 뭐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뒤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을 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싶은 거를 얼터너티브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뭐랄까 노멀라이즈를 해놓고 보면 이제 뮤가 0하고 같다. 그거를 빈거설로 놓고 얼터너티브는 뮤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놓고 얘를 리젝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수들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그리고 그 검정을 할 때 보면은 여기 얼터너티브가 요 세트하고 요 세트가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얘는 한 값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0이라, 뭐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숫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런 경우는 스페시파이드 밸류가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심플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대개는 널 하이포테시스에 심플 하이포테시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로 양측 검증을 하게 되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놓죠. 근데 이걸 왜 컴포지트라고 부르냐면 이게 0 이외의 모든 수거든요. 막 그 실수 선 위에 있는 모든 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컴포지트라고 부르고, 이런 이유로 너를 기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얼터너티브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뭐 빈거설은 항상 심플하게만 둬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단체 검증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뮤는 0으로 둘 수도 있고 뮤가 0보다 크다고 둘 수도 있고, 이제 그거의 그 대립가설을 그 반대쪽으로 둘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단체 검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죠. 어떤 기준값을 주고 그거보다
의심할 바 없이 마이너스 쪽으로는 안 가고 플러스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단축 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포테시스를 세웠으면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거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포멀리 테스트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파퓰레이션의 파라미터가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는 어떤 그 값하고 같을 거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이포테시스에는 여기에가 통계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관심사인 파퓰레이션의 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하고 싶은 거고 그걸 하는 방법이 스타티스틱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샘플에 대한 평균, 샘플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뮤는 0이다 이렇게 하고 얼터너티브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룹 두 개가 같다, 그룹 두 개가 다르다. 물론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둘 사이의 차이가 0이다, 차이가 0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게 뭐 꼭 두 가지 그룹만 할 거냐 뭐 복수계열도 가능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룹 A하고 그룹 B하고 그룹 C가 모두 같다 이렇게 놓고 얼터너티브는 이제 그거를 다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not H0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해석을 하자면 요거하고 요거가 같지 않거나 O가 되겠죠. 얘하고 얘가 같지 않거나 A하고 C가 같지 않거나 하여튼 세 세트 중에 같지 않은 게 하나만 나와도 얼터너티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터너티브는 셋이 훨씬 더 크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트릭티브한 그런 아주 작은 셋이고 얼터너티브를 공간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리젝트했다고 그래서 바로 내 리서치 하이포테시스가 100% 맞을 거다라고 하는 게 무리인 거죠, 사실. 자,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사실 나중에 그 F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나올 텐데 뭐 세스나 이런 통계 그 툴을 보시면 이걸 실제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두 개씩. 두 가지의 차이가 0이고 또 뒤에 있는 거의 차이가 0이고 그리고 자동으로 2에서 얘를 뺐을 때도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3개가 아니라 12개로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얼터너티브는 그냥 not H0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주저를 이렇게 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트 했으면은 얼터너티브를 액셉트 한다고 쓰느냐. 근데 이게 흔히 하시는 실수인데요. 액셉트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널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까 그 리젝션 에어리어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리젝션 에어리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는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의 공식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페어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트 할 수 있느냐 리젝트 하지 못하느냐 fail to reject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fail to reject 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p-value가 작게 나왔어요. 뭐 0.05로 confidence interval 알파 값을 정했을 때 뭐 p가 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면 reject h0라고 하고 그 뒤에다가 굳이 말을 붙인다면은 얼터너티브에 좀 더 호의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대립가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너를 reject 했다는 뜻이지 그게 절대로 얘를 accept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ail to reject H0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연가설이 맞다고 지금 인정한 거잖아요. fail to reject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cannot accep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확실하게 alternative가 맞다고 그거를 이렇게 accept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하는 실수를 절대 저지르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통계학에서는 그렇지만 통계를 모든 저널에서 다 쓰잖아요. 결과를 할 때 p-value만 열심히 보고 p-value가 작으니까 reject null하고 accept 리서치 하이포테시스에서 우리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막 서머라이즈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 수십 년을 해왔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p-value는 H not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무가설을 리젝트 할 거냐, 리젝트 하지 말 거냐를 구별을 해주는 툴이지 그게 얼터너티브에 대해서 강하게 얘가 맞다라고 해주는 그런 개런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그 하이퍼테니스 테스팅 할 때 맨 먼저 세팅하는 게 요거잖아요. 컨피던스 레벨. 그러니까 얘가 0.05면은 컨피던스 레벨이 1에서 9를 뺀 거니까 뭐 0.95, 99%. 좀 더 그거를 스트릭트하게 하면 9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알파 값을 우리가 먼저 셋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0.1, 뭐 0.05, 0.01, 요즘 뭐 0.0000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분야가 있죠. 그렇게 좀 까다롭게 정해놓고, 그러고도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의 p-value가 그보다 작을 것인가를 봐서 연가설, 아무 일도 없다, 바이 찬스다,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한번 부정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도식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쪽이라고 해봐요. 이게 H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얼터너티브는 아마 그보다 더 높은 이쪽이 있을 거다라고. 물론 이제 이게 이 그래프 빼고 어디에 있는 무슨 그래프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제 컨셉추얼이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알파를 세트한다는 거는 이게 좀 양측 검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그냥 단측 검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만 그냥 알파일 수도 있어요. 요 덴서티, 이 덴서티 그래프에 컷오프 밸류라는 게 있고, 그거하고 만나는 요 사이에 면적을 얘기를 해요. 그게 확률이고, 이 구간이요. 사실 이거 인피니티까지 갈 수 있는데, 이 구간을 갖다가 리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다시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 배울 때 Z-스코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값이 있고 그거에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으면은 평균을 빼서 가운데로 센터링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 분산으로 나눠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하잖아요. 그 값을 Z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하고 비교되는 값이 있죠. 크리티컬 밸류라고도 하고 스레시홀드라고도 하고 컷오프 스코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만약에 G 테스트면은 Z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고, 이제 T 테스트면은 T 해가지고 뭐 C라던가 위에다 스타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해요. 근데 그거하고 테스트 스타티스틱이라고 하는 그 통계량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요게 바로 크리티컬 밸류 또는 트레이시홀드 또는 컷오프 스코어에 해당하는 거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양측 검정이라고 하면 이게 대칭으로 이쪽에 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할 요 에어리어 요 확률이 0.025, 아래쪽이 0.025, 합해서 0.05다. 먼저 이런 식으로 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든 테스트 스태티스틱, 그게 T 테스트 같으면 T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될 거고, G인 경우는 Z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될 건데, 통계량이 될 건데, 그게 이 리젝션 에어리어에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보다 요 가운데 쪽에 가깝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 리젝션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는가, 다시 말해서 요 컷오프 밸류, 요 맨 끝단에 있는 요 값보다 크냐,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크면은 멀리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 하이퍼테니스에 해당하는 그 센터하고 내가 재는 값이 워낙 머니까 이거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 그냥 바이 찬스로는 아마 안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쪽에 떨어지면은 리젝트를 하는 거죠. 너를 리젝트를 하고 뭔가 요 부분에 좀 더 페이버러블하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리서치 하이퍼테니스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조사를 더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이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널 하이퍼테니스의 센터하고 나하고 별로 멀지가 않네. 그 얘기는 이거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바이 찬스로. 그러니까 널 하이퍼테니스를 리젝트를 못하고, 그 얘기는 리서치 하이퍼테니스가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상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통계적인 그 테스트의 파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워가 뭐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알파가 아니고 베타라는 값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똑같이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있잖아요. 알파를 먼저 픽스를 했고 그 값에 따라서 0.05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딱 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는 널 하이퍼테니스의 얼터너티브 대안 가설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 값보다 아래쪽에 속하는 게 베타고요. 그거를 뺀 요쪽 값이 파워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타입 2 에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타입 1 에러고 타입 2 에러를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다시 말하면 파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 기준이에요. 이때까지 그 전에 앞에 얘기를 했던 거는 널 하이포테시스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파워를 얘기를 할 때는 그러면은 얼터너티브가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컨디셔널리 가정을 했을 때 H0를 리젝트를 한 거를, 그걸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 파워, 그거를 갖다가 정의를 한 게 요쪽 이 면적을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probability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1 베타가 되는 거고, 그냥 그 선포적인 관계에 있는 거고, 베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타입 1 에러하고 타입 2 에러는 도대체 뭐냐? 근데 타입 1 에러는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에러를 가지고 타입 1 에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가 왔는데 임신 안 하셨네요 하고 잘못 얘기하는 게 그게 타입 2 에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표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널 하이포테시스 그 연관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얘가 트루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샘플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디시전을 내렸어요. 사실은 널 하이포테시스가 true였는데 그거를 리젝트를 못 해버리면, 리젝트를 하게 되면, true인데 리젝트를 해버리면 뭔가 오류를 발생한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임산부가 임신을 했는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타입 1 에러, 폴스 파지티브라고 많이 부르는 부분이고요. 이제 반대로 널 하이포테시스가 폴스면은 그거를 리젝트를 해야 되는데 리젝트를 못한 거예요. 그럼 타입 2 에러가 생기는 거고, 파워가 센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 이 부분이 폴스 네거티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양쪽이 다 줄어들면 좋겠죠. 트루일 때 리젝트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 그게 좋은 거고, 마찬가지로 폴스일 때 리젝트를 하는 거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임산부가 타입 2라고 예. 그렇죠. 임산부가 타입 2죠. 지금 프레그넌트 했냐 안 했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말을 뒤집어서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럼 표가 잘못된 건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뭔가를 보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널 해보겠습니다. 타입 2 에러, you are not pregnant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pregnant인데, 그러니까 널 하이포테시스는 pregnant 하지 않다고 해놓고 그거를 리젝트를 해야 되는데 리젝트를 못한 거예요. 임산부를 보고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나오는 게 P-value잖아요. 우리 관심사. 그럼 P-value는 어떤 부분을 P-value라고 하는 거냐?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리젝션 에어리어에 들어오는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컷오프 밸류가 있고, 우리가 계산한, 이제 이거는 지금 가우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Z-스코어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T 디스트리뷰션이면 T-스코어가 되겠죠. 그거를 계산한 값이 요 리젝션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만약에 거기에 값을 계산을 했을 때 그 윗부분, 요 부분을 계산한 게 그게 P-value거든요. 그러면은 자, P-value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아실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컷오프 밸류 위쪽의 에어리어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위치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젝트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이 어소시에이션에서 성명서를 낸 게 2016년이고요. 이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되다가 그 사이콜로지 쪽의 스태티스티션들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공식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6가지 프린시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면은, P-value는 how incompatible the data are with the specified statistical model.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정을 한 통계적인 모델하고 데이터가 얼마나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인디케이트 하는 걸로 쓸 수 있다. P-value는 뭘 정하는 게 아니냐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스터디하는 그 하이포테시스가 트루냐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 있죠. 리서치 하이포테시스가 트루냐 아니냐, 요거를 재는 그런 확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는 데이터가 우리가 그 랜덤 찬스로 생긴 거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가정과 룰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에어리어고, 그거의 해석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나머지도 다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저널을 냈을 때 P-밸류가 작으면 일단 뭔가 성공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고, 뭔가 유의미한 사이언티픽한 그 디스커버리를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해서 그 논문이 액셉트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대개는 P-밸류를 작게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예를 들면 P-밸류가 작아질 때까지 계속 샘플을 모아요. 샘플이 커지면 P-밸류가 작아질 확률이 크죠. 뭐 그런 짓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아까 그 리서치 하이포테시스를 사실 좀 약간 좀 공평무사하게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양측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단측 검증을 했다던가, 뭐 이제 이런 꼼수를 써가지고 P-밸류를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실험들 중에서 또는 자기가 뽑았던 표본 중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은 그런 표본을 싹 뺀다던가, 이제 이런 조작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P-밸류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해서 P-밸류가 작아가도 그게 사실은 당신의 리서치 하이포테시스가 정말로 맞다라는 거를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떤 하이포테시스가 true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모아놓은 옵서베이션, 다시 말하면 샘플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의 확률을 보는 거랑, 이걸 뒤집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샘플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이게 진짜다 아니다 하고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인식하고 인식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거 이제 그 베이지블로 얘기를 하면은 전혀 다른 식인데, 사실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밸류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널 하이포테시스가 true일 때 익스트림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아까 익스트림한 이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리젝션 에어리어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대한 확률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뭐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가 그래서 정말로 true다, 이거를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옵서브드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있고, 매우 언라이클리한 옵서베이션이 여기 있고, 이제 그거를 잘라내는 이 컷오프 밸류가, 예를 들면 뭐 알파가 2.05일 때 예를 들면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은 내 값이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P-밸류가 더 작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2.05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오브젝트를 하고, 이제 이런 루틴을 항상 해왔는데, 그거의 해석은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는 얘기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버렸는데. 한 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거의 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P-밸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H-낫이 true라고 했을 때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요 리젝션 리전, 아까 컷오프 밸류는 알파를 딱 정하는 순간 정해지죠. 컷오프 밸류보다 요 위쪽, 예를 들면 이제 양측 검증이면 요 아래쪽도 리젝션 에어리어 들어갈 텐데, 그 양쪽 어딘가에 걸쳐 있다. 그랬을 경우에 에어리어를 계산을 하는 거죠. 요 부분. 그 레디 에어리어. 자, 그게 우리가 정한 알파 값보다 작으냐 크냐, 요거를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보고 결론을 이제 드로우를 하죠. 널 하이포테시스가 리젝트 할 수 있다, 또는 리젝트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리서치 하이포테시스는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항상 헷갈리시는 게 또 있어요. 테스트 스태티스틱하고 컷오프 밸류하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되게 숫자로 표현이 되죠. 1.985 뭐 하는 그 숫자. 그다음에 t 같은 경우는 또 디그리에 따라서 다른 그 값이 있잖아요. 그 값하고 비교를 해서 이 D-스코어, 예를 들면 내가 뽑은 샘플의 평균에서 민을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서 계산한 그 값이, 그거를 담는 게 이제 요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실제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하고 이 컷오프 밸류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더 작다. 이거 사실 더 크다네요. 예. 리젝트 하고 싶으면 이게 더 커야 되겠죠. 이 경우는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더 작은 거고, 그러니까 이 P-밸류 요거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고, 테스트 스태티스틱 그 자체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리젝트를 하는 건 사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이게 이제 단축 검정하고 양측 검정을 언제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원테일드하고 투테일드 테스트를 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샘플로 가져온 그림이 얘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스큐드인데 이렇게 스큐 투 라이트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나와 있는 그런 그래프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도 단축 검정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언제 단축 검정을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겠으면 사실 투테일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경우가 투테일드 테스트를 안 하느냐 그 예를 들면 마이너스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테스트를 하면 마이너스 값이 아예 나올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나빠질 수가 없는 그냥 거의 100% 그쪽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경우에만 단축 검정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쩔 때는 단축 검정을 하면 값이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왜 그러냐 이게 좀 양쪽으로 나눠 놓으면 요 포인트가 여기에 걸릴 텐데 얘를 빼고 이 에어리어를 2배가 되게 하려면 이 컷오프 밸류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럼 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애매하게 여기 걸려 있어요. 요 가운데. 그러면 양측 검정을 하면 리젝션 에어리어 들어가고 단측 검정을 하면 리젝션 에어리어 들어가고 양측 검정을 하면 애매하게 여기 리젝션 그냥 안 되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고 뭔가 미리 데이터를 보고 계산을 싹 해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뒤에 가다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될 이유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폴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누가 봐도 이 리서치 퀘션이 단축 검정을 하는 게 정당하다 할 때만 그렇게 쓰시고 잘 모를 때는 그냥 양측 검정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하고 컴피던스 인터벌하고 어떤 걸 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샘플 민이잖아요. 그럼 샘플 민 값에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뭐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샘플을 많이 모았어요. 우리 그 프로시에 의해서 뭐 사람들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전화를 걸든지 해가지고 설문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평균을 내서 나온 그 값. 근데 그거 말고 그게 가질 수 있는 값 말고도요. 그게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랜덤한 양이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있고 그걸 이제 샘플에서 계산을 한 게 사실은 요거 샘플 민인데 이제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또 물어보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Z스코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T스코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건 노멀 커브를 따르고 얘는 노멀 커브를 따르지 않는 경우인데 어쩔 때는 그럴 수 있고 안 그러느냐. 원래 기준은 뭐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거 지금 파퓰레이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 파퓰레이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쓰죠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가 t-테스트를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G스코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파퓰레이션 우리가 좀 잘 모르지만 그 파퓰레이션이 노말을 따를 거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G스코어 잘 안 쓰죠. 우리가 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런 거는 사실 샘플 개수 자체도 작고 언노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t-테스트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그래서 그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이 뒷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이 부분 더하거나 빼주는 이 부분을 마진 오브 에러라고 부르고요. 그 마진을 센터로 해서 샘플 민이 있는 거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좋으냐? 왜 좋으냐면 리포트를 쓰실 때 되게 보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평균이 모평균이 0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말하자면 두 그룹의 디퍼런스, 두 그룹의 평균의 디퍼런스가 0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고 싶은데 그 0이 이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쏙 들어오면 리젝트 하는 거죠. 여기 맞네. 아무래도 95%의 기준으로 컨피던스 레벨로 얘는 아무래도 같을 확률이 높겠구나. 근데 사실 이거 확률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레인지가 트루 밸류 아까 그 뮤에 해당하는 거를 컨테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률이 95%라는 게 아니라 95%의 컨피던스로 이런 똑같은 실험을 반복을 하면 예를 들어 100번을 했을 때 95번 정도는 이 안에 그 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리포트를 안 하고 그냥 민하고 스탠다드 데이비션만 줬다. 그러면 민은 보니까 0은 아니었어요. 근데 스탠다드 데이비션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요 컨피던스 인터벌이 0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계산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로 하면 컨피던스 인터벌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널 하이포테시스는 0이라고 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0보다 위쪽에 이 작은 값조차도 0보다 좀 위에 있다. 확실하죠? 또는 큰 값조차도 0보다 작은 쪽에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0을 컨테인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두 그룹의 그 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관심 갖는 그 값이 0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트를 하고 뭔가 우리 리서치를 계속 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즘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보다 컨피던스 인터벌을 리포트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희 보통 우리 정량 지표 같은 걸 보면 뭐 나이스 코피션 같은 거를 그럼 보통 어떻게 리포트하냐면 평균 나이스 코피션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거든요. 아 예, 그게 있고 여기 있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정확. 이게 정확한 거죠. 예. 왜냐면 케이스를 우리가 20개 있는 거랑 100개 있는 거랑 정확히 다를까요? 다르죠. 예.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도 약간 다르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다르죠. 왜냐면 앞에가 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게 지금 아까 그 컷오프 밸류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알파를 0.05로 주면은 이게 양측 검정이니까 그러면은 뭐 0.02호 해서 뭐 값이 1.98인가 뭐 어떤 그 값이 대략 2가 곱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샘플에 대한 그 베리언스라고 하면 이 샘플의 베리언스의 2배잖아요. 2배로 그러니까 센터에서 위로 2칸, 아래로 2칸 그 정도를 하는 그 안쪽의 에어리어예요. 그 가운데에 모여있을 그 확률이 95%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0.05면. 사실은 그냥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 줘도 한 2배 곱해서 그냥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다드레이스드 되어 있는 이런 걸로 이렇게 통일을 해주면 좀 낫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거는 또 부르는 게 뭐예요? 그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주로 그거 안 씁니다. 통계적으로는.